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 톡톡입니다. 자, 요즘 이제 자동차 섹터가 오늘 주제는 이제 자동차 섹터가 왜 바닥에 지금 근접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자동차 섹터가 반등을 주고 있죠. 지금 IT나 뭐 2차 전지 다 박살나고 있는데 바닥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 자동차 섹터 그리고 화장품 뭐 등등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손실 중일 거예요. 신규로 추가 매수하고 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 우리 커뮤니티, 우리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 극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보다 더 큰 수익을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는 악재가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나올 악재가 없다고 봅니다. 자, 기업 측면에서 지금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단기 적자 3분기, 단기 적자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래도 어닝 쇼크가 나온다 그래도 주가가 더 빠지긴 힘들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적자로 전환된다 그래도 이제 그거를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적자 부분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잡혀서 재무제표에 잡혀서 그렇게 적자가 나온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주가는 하방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긴 어렵다. 근데 바닥이 거의 나왔다 보고 있고 지금 FTA나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사드 악재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해소가 될 건데 중국이랑 꼭 협상이 돼가지고 이제 해소가 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매출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다 지금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매기니 어쩌니 뭐 지금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악재부터 해서 FTA가 폐지가 되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술력이 떨어지면 FTA가 유지가 되든지 말든지 물건은 안 팔리는 거고 관세 조금 두들겨 맞으면 나중에 이제 뭔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FTA 있기 전에 자동차 섹터가 뭐 FTA 있기 전에는 뭐 망한 거 아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2008년도에는 이제 뭐 기아차가 이제 망해서 현대에서 자금 수여를 해줘서 살려놨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재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전방위적으로 또 모멘텀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오픈된 악재는 주가에 선반영이 돼요. 지금 기아차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FTA 악재부터 해서 사드 악재 그리고 또 무슨 통상임금부터 해서 뭐 파업 이런 게 다 이제 복합돼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면은 지금 거의 뭐 망할 것 같죠. 뉴스만 보면 기아차, 현대차가 망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펴보면요. 지금 당장 가서 주차장만 살펴보더라도 다 현대차, 기아차예요. 50% 이상은 현대차, 기아차야. 무슨 그 고급 아파트들 그런 데 있는 데는 이제 뭐 외제차들 많고 하죠. 뭐 BMW나 뭐 벤츠 같은 거 많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차들부터 해서 뭐 람보르기니부터 해서 뭐 그런 진짜 고가의 차들이 많아요. 뭐 대치동 뭐 타워팰리스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대치동이 아니고 도곡동이구나. 그런 데 가보면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말고 그냥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현대 기아차가 거의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도 무언가 활로가 나올 거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정책적으로도 사드 때문에 이제 피해된 부분, 피해를 입었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뭐 세금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는 FTA 파기, 사드, 통상임금 소송 뭐 이런 것들 이런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소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잡아가겠죠. 그렇게 바닥이 잡히면 이제 추세는 다시 만들어질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뭐 전기차, 뭐 이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뭔가 모멘텀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호재로 보면은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데 보면 인공지능 관련 뭐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이제 우수한 기업에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기업 부품을 받아다 쓰고 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기업이 성장을 해도 내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모멘텀이 계속 생길 수 있고요.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 있어요. 지금 바닥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에 있는데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차트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투자에 가담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조선이나 건설은 지금 자리보다 훨씬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향후 5년에서 10년, 20년 후까지 보면 장기 모멘텀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의 폭증이 확실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율주행차 이게 나와서 이게 이제 전체 자동차의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차들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를 자율주행차로 자꾸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완성차 업체들이 호재죠. 이거는 생각만 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일단 많이 팔리면 지금보다 점유율이 줄건 어쩌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수요가 폭발한다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또 이제 저는 전기차 같은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테슬라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전기차 부분은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이게 충전을 해서 한번 충전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 배터리 수명이 되게 약해요. 보통 보면 지금 2년에서 3년 이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 확보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기업들이. 그럼 이 배터리를 2년에서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사면 10년, 20년 끌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수소차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부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세계 거의 한 2위 정도 현대차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등이고 원래는 현대차에서 처음 수소차를 내놨지만 그 기술력을 이제 따라잡혔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해줘서 일본에 잡혔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부분 로봇하고 지금 로봇이나 그 수소차 뭐 이런 부분은 일본이 기술력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율주행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한국은 IT,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데가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가장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전기차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차가 많이 팔릴 거야. 차가 일단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이게 일단 가질 사람들은 다 가졌어요. 선진국들이나 이제 신흥국들도 어느 정도 사는 위치에 올라온 기업들은 올라온 국가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차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뭐 집은 월세 살아도 차는 다 갖고 다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신규 수요가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과다해지니까 계속 신흥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지금 베트남도 지금 성장이 엄청 가팔라지고 있고 인도 같은 데는 성장을 엄청나게 했고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뭐 이제 중국 같은 데도 뭐 말도 할 것도 없이 이제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저변이 확대가 될 거예요.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커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 이 자리를 나중에 현대차, 기아차가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굉장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자리에 매집을 하게 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거의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뭐냐면 내가 손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 30%까지 견딜 수 있다, 마이너스 50%까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견딜 수 있다 그래도 50%가 이제 빵꾸가 났다 그 자리를 다시 메우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50% 빠진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50%가 빠지든 마이너스 30%가 빠지든 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래서 비중을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매법, 또 그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 되겠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영상으로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이제 데이터로,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장기 추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과거부터 이렇게 해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을 했어요. 자, 1파, 2파, 3파,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제 3파를 만들고 하락 1파, 하락 2파 만들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는데 각도가 훨씬 커졌죠. 지금 1파 만들고 1파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1파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기술적으로만 봐도 지금부터 이제 2파가 나오면 절반 자리 왔단 말이에요. 바닥 꼭지 집어넣고 절반 잘라놓으면 지금 절반 자리 왔잖아요. 지금 매지 포지션이란 말이야. 이건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방금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하락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어닝 쇼크가 막 2분기, 3분기 뭐 그러니까 3개월에서 9개월 연속으로 뭐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 97,000원까지도 흘러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뭐 6만원, 4만원 구간까지 만약 현대차가 이제 내려올라 그러면 거의 뭐 망해가는 그런 과정까지 가야 지금 밸류 측면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 각도가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좌 비중이 이제 5%에서 10% 정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자동차 섹터를 모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조금 더 내려와서 12만원, 10만원 공간까지 온다 그러면 계좌 비중을 늘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지금 자리에서 거의 바닥을 찍고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추세를 돌리는 데까지는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릴 건데, 그 6개월에서 2년까지 만약 통신 섹터가 인프라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자율주행차가 돌려면,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는 이제 뭐 돌아다닐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나 전기차가 돌려면 전기차는 이제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야 되죠.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고, 자율주행차는 이제 5G 통신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이제 뭐 충전 인프라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애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지금 너무 높아.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에서 지금 또 뭐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장기간 뭔가를 장기간을 450km인가를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그 이슈가 부각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그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데가 이제 전국 주유소에다 그냥 충전기 하나 깔아버리면 이제 충전 인프라는 끝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충전 인프라라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전기차를 한국에서 이게 제대로 뭐라 그래야 되지? 보급을 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밀지 안 밀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미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일반 내연기관차 그런 차에 이제 세금 많이 물리고, 전기차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돈 깎아준다 그러잖아요. 하이패스 뭐 이런 거 돈을 깎아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한 번에 끝나요. 이거 충전 인프라는 저는 한 번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5G나 통신 인프라는 이건 이제 한 2년, 3년은 걸릴 거예요. 전체 도로에 이런 인프라를 다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하는 시점이 되면 일단 자동차는 많이 팔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기가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 그랬을 때,
근데 6개월만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면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선행을 해요. 그래갖고 실적이 터지는 그 시점이 꼭지가 잡혀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2018년 거의 다 왔어요. 2017년 9월이니까 2018년까지 지금 이제 뭐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닥이 곧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2021년도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고 하면 이거는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저는 이거 자율주행차 나와서 이게 뭐 가격만 맞춰주면 무조건 살 거예요. 지금 차 무조건 바꿀 거라. 나 운전하는 거 짜증나 죽겠어. 인간들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기계가 운전하면 훨씬 안전하죠. 사람들이 운전하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요. 별로무 사람들이 다 있다고. 얼굴 안 보여주고 창문 닫아놓고 그냥 차만 끌고 다니는 거니까 별로무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겁나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안다고. 이게 자율주행차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혁신이에요, 혁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런 차들은 무조건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기아차, 현대차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부분에.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모아보면 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런 대기업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맨날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지금 하는 거는 통상임금 같은 부분에서 이득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명분이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지금 밸류 측면으로 봐도 이거는 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 악재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보이면 주가는 진짜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금 거의 그 정도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 이전에 보면 지금 한 이 정도 구간 있죠? 이 구간이나 지금 구간이나 아니면 이 금융위기 때 이때 구간이랑 지금 거의 도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각도가 만들어지면 뭐 8만원 이런 건 금방 뚫고 갈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상승을 할 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도 보니까 뭐 상승을 시작할 때 한 3년씩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시장의 폭락장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럼 이제 완성차 업체는 우리가 부품업체랑은 다르게 봐야 돼요. 조립업체예요.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내수만 보면. 내수는 지금 현대차가 독점구조예요. 현대차를 대항할 기업이 없습니다. 기아차는 현대차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현대차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기아차는. 경쟁 구도가 없어. 이건 이제 내수에서. 그러니까 내수에서 경쟁 구도가 없다는 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차를 팔려고 하면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무언가 뭐라 그래야 되지?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손해를 보면서 팔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고 조여주고 하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해서 FTA 그런 거 만들어서 관세 같은 거 줄여주고 기아차가 관세를 줄여주니까 이득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차를 팔아서. 관세를 늘리면 이득을 덜 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악재라 하는데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크게 성장한 건 맞지만 결국은 그런 거는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도 또 그런 협력 조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물가 같은 부분도 또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물가가 낮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흥국 뭐 베트남이든 뭐 어디도 우리나라나 먹는 거나 뭐 이런 게 비슷한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곡물을 수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기술력이 니네가 부족하니까 우리 거 자동차 받아줘라. 그럼 신흥국 쪽으로 또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그런 부분이 열리고 뭐하고 하면 베트남이 미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인구가 적어봐야 얼마나 적어요. 그런 나라들 동남아 국가들 몇 개 합치면 미국 FTA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시대는 이제 공유경제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 부분을 현대차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기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선진 기업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돈도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주식을 사요. 대기업에서. 현대차가 사고 뭐 GM이 사고 또 뭐 그 뭐야 벤츠가 사고 BMW, 도요타 이런 데가 다 산다고 그 회사 주식을.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보면 모비라이하고 무슨 또 어디 있는 무슨 뭐 그런 기업들 되게 인공지능 측면으로 해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을 보면 그 지분을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쪼개서 다 갖고 있어요. 거기서 부품을 받으면 거기 지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서로 다 해가지고 그걸 공급 과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공유적으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밀어주는 거예요. 지분 투자를 해서 투자금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어요. 금융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다 해먹겠다 라는 식의 뭐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중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은 맞지만 그 대안의 시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 앞으로는 계속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멍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그룹에서 이제 현대로보틱스라고 로봇 기업을 내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기업을 지주사로 갖고 가겠다는 건 뭐예요?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거지. 자, 삼성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SDS,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쪽에다 투자를 확대를 해서 신성장 동력을 가지겠다는 거야.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같은 부분은 현대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투자하는 자본이 다르니까. 삼성은 로봇보다는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현대는 바이오 쪽보다는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삼성도 하고 있고, 현대도 하고 있죠. 삼성은 하만을 인수했고, 하만이 이제 전장업체로 거의 한 10조 가치 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인수를 했죠, 삼성은. 자, 현대차 같은 데는 얘가 모비라이에 지분을 갖고 있었나 어디에 지분을 갖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업체 어디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가. 그래서 그런 쪽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은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우수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업에 먼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현대차가 무너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쌀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주가는 이렇게 쌀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고 안 좋은 소리만 들리냐.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2008년도부터 1600%가 올라갔잖아요, 기아차가. 그러니까 빠져야지 당연히. 이 밑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3년 동안 보유하고 여기에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재는 다 뒤집어 씌우고 또 그 악재를 부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업황이 좋으면 당연히 업황이 안 좋은 시기가 지금 와 있는데 그게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죠. 이런 업황은 돌아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서요. 저도 과거에 보면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데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년 3년 지나고 보면은 와, 그때 그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해놨던 기업들이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좋은 소리만 하고 있을 때 주가를 보면 항상 꼭지라는 거지. 그거를 굉장히 반복을 한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을 짚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완성차 업체는 그러니까 부품이랑은 또 달라요. 부품 생산하는 데는 공급 과잉이 걸릴 수 있지만 완성차 업체는 부품 회사가 이제 공급 과잉이 걸려서 예를 들어 전기차 만드는데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뭐고 하면 자동차 업체는 호재입니다. 더 싼 거 가져다 쓰면 되니까. 완성차 업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수소면 수소. 그러니까 각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다변화해서 내 포트에 다 가지고 있으면 얘네가 조금 안 좋으면 얘네가 호재니까 얘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네가 조금 안 좋으면 얘네가 올라가고.
포트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자, 애플에서 2차 전지 사업을 또 시작을 했죠. 이제 애플에서 2차 전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가 배터리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차. 그걸 시작하면서 이제 공표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부품만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완성차 업체에 진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왜? 완성차 업체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애플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 경쟁 부분을 애플은 겪어봤다는 거죠, 충분히. 삼성전자랑 겪어봤잖아. 삼성전자랑 휴대폰을 붙어보니까 얘네랑 맨날 놀아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핵심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만약에 애플이랑 삼성이랑 공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삼성이 지분 한 30% 갖고 있고 애플이 삼성 지분 한 30%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둘이 애플 아이폰만 만들고 그 아이폰에다 삼성이 부품 공급만 하면서 둘이 윈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기업 성장을 훨씬 더 크게 했고 휴대폰은 이제 거의 독과점 구조가 되니까 휴대폰에 대한 그 매출은 훨씬 올라가겠죠. 왜? 비싸게 팔면 되니까. 휴대폰을 삼성이랑 경쟁해야 되니까 100만 원에 파는데 애플이랑 삼성이랑 손잡아 버렸어. 휴대폰을 이 정도 기술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이 두 기업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휴대폰을 100만 원에 파는 게 아니고 500만 원에 팔아도 우린 사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우리가 PC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PC에 대한 부분이 독점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윈도우가 필요한데 그 윈도우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제 위기예요. 휴대폰이 PC 사용량을 넘어서고 있죠.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핸드폰 두들기는 사람들이 이제 몇 없다고. 일하는 일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 말고는 집에 가서 뭐 휴대폰으로 PC로 게임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뭐 자기 여가를 활용을 하는데 컴퓨터보다 휴대폰을 점점 많이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PC가 휴대폰으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긴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뒤처지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은 빠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노키아 사태. 이런 부분, 뭐 이제 또 뭐 있었더라? 뭐 노키아하고 몇 개 휴대폰 회사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 애플하고 삼성이 꿀꺽 하면서 얘네가 망했죠? 기술력이 뒤처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랑 지금이랑 산업 구조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대기업도 망합니다, 진짜,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에서 이제 1등 기업들은 살려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데 자동차를 한국에서 지금 버릴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은 이제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차를 하나도 생산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전부 외국 차만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내수에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쓰이지는 않는 거지. 외국 기업에 취직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라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현대차, 기아차가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장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에 있는 IT 기업 전부라고 봐도 무방해요. 전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 뭐 LG, 삼성, 현대, 한국의 대기업 4인방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이 전장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이쪽에는 모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IT뿐만이 아니고 IT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전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봤을 때 완성차 업체는 이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완성차 업체를 보유한 기업은 이제 현대가 유일하죠. 지금 보면 현대가 유일하고 이제 뭐 LG, SK, 삼성은 부품을 만들어도 굳이 이제 완성차 설비를 해가지고 현대랑 이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과거에 경쟁했다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새로운 모멘텀을 탑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삼성이 이제 애플에 앞서는 유일한 부분은 부품을 직접 생산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완성품인 휴대폰을 제조하죠. 거긴데 이제 애플의 아이폰하고 경쟁을 했을 때 삼성의 갤럭시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인기가 많아요. 전체 이제 뭐 그걸 보면 이제 뭐 비중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중을 살펴보면 아이폰보다 이제 갤럭시가 더 그게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리니까 휴대폰 부분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삼성이 가장 높은 거죠,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기업이 된 거고, 이 부품하고 완성품을 모두 제조하는 게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은 삼성처럼 지금 부품을 제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그렇게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부가 몰락을 한다 그래도 내가 그냥 발 빼기가 쉬운 거야. 근데 삼성은 어떨까? 이게 휴대폰을 만약에 중국 쪽으로 다 넘겨주고 뭐고 하게 되면 제조 기반이 너무 많잖아. 그 제조 기반이 이제 나중에는 골머리 아픈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전환시키느냐. 예를 들어 휴대폰 찍어내던 데를 이제 자동차 무슨 부품 찍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 투자를 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이 제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OEM, 뭐 ODM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조 설비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OEM 형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뭘 만든 다음에 그 제조라는 업체에 맡겨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 공유 경제가 입혀질 거라는 거예요. 산업 전반에.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라는 측면이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현대위아가 어떻게 보면 부품 업체 중에서는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만도 보면 이게 이제 뭐 전장 관련해서 이제 부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쪽이 이제 나중에 공급 과잉 쪽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나 만도보다는 오히려 현대위아가 전 탄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장 부분은 아니지만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에 거의 뭐 의존하는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이죠. 의존도가 이제 90% 이상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제 실적이 줄어들고 뭐하고 하면서 타격을 직접적으로 맞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6년 전에 이제 공모를 할 때, 공모가가 65,000원이었어요. 공모가가 65,0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때 이 자료를 제작을 할 때, 공모가를 이탈해 있었단 말이야. 이런 대기업이. 이런 주식은 굉장히 싸다는 거죠. 공모가라는 거는 의미가 큽니다. 굉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요. 그 구간까지 왔다 그러면 이 공모가보다 밑에 구간에 온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싼 구간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저축을 해간다면 모아간다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 정도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 현대위아도 밸류 측면으로 보면 지금 실적이, 그러니까 밸류를 보통 계산을 할 때 지금 실적을 연동해서 PER을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PBR을 계산해서 이걸 입히고 서로 그렇게 해서 ROE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걸 다 대입을 해서 막 별로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PBR 하나만 봐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지금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실적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다가 이제 생산망을 갖추고 있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앞으로 더 팔 거다, 더 많이 팔 거다, 더 못 팔 거다, 이거는 수요 측면으로 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거죠.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부족,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면 투자하면 돼요. 지금 자동차는 그런 지금 사이클에 와 있다. 그런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한 2년만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1년 정도 쉬었다 그러면 한 1년 반에서 한 2년 3년은 더 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까지 기기는 어려워요. 왜? 모멘텀이 2025년 전에 지금 이미 다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바닥을 잡고 일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없었다 그러면 조선이나 건설처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모멘텀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현대계열 부품회사도 당연히 이제 하나씩 다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계열 내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가 현대차 회장이야. 그러면 IT 기업들, 인공지능 관련 이런 승자 기업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왜? 자동차에 이제 IT가 입혀지는 게 4차 산업이에요. 자동차만이 아니고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홈이 뭐야? 이제 뭐 말하면은 기계가 읽고 나서 뭐 주문 대신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인데, 그걸 하는 게 전부 IT예요, IT.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IT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관련 이런 뭐 승자 기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직접 지금 개발을 하고 하기는 늦었어 이미. 왜냐면은 그 기술력을 따라잡다 보면 그 시장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 시장을 내가 누리려면 이런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 같으면 투자를 하겠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현대차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 부품을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IT 기술 경쟁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겠죠. 이제 기존 부품에 집중을 하고 이제 완성차 업체를 잘 운영을 해서 기술력으로만 처지지 않으면 현대차 전망은 이제 나중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2차 전지 부분 개발에 진입하지 않는 게 전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개발을 한다는 거는 지금 엄청난 경쟁이 엄청나죠.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뭐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부분은 정말 이게 공급 과잉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원자재는 이미 지금 공급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으면서 지금 원자재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등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업체들 중에 몇 개가 망해야 끝날 거예요. 그들이 계속 사는 한 이 원자재는 계속 폭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코발트, 리튬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럼 이제 2차 전지는 불안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진짜 완전히 업황이 완전히 박살나 버릴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화랑인데 이제 박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대감에 또 올라가고 있고 실적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는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거 공급 과잉이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 좋아요. 왜? 예를 들어서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10만원 드는데 그게 공급이 과잉이라 가지고 서로 이제 뭐 덤핑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제조 원가가 10만원인데 뭐 8만원에 7만원에 팔고 6만원에 팔고 5만원에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드는 것보다 싸게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현대차나 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공급 과잉이 걸리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호재라는 거죠. 완성차 조립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이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신산업으로 이쪽으로 뛰어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국가에서 밀어준다.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소차 기술력을 선보이게 됐지만 이제 일본에 추월당하고 이제 내수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금이빨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현대차가 1등이었는데 일본에 뺏겼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경쟁을 시작을 할 거다. 수소차는 단가 경쟁력에서 이제 전기차에 밀리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수소차는 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될 거고, 뭐 그래요. 그래 현대차에서 이제 관련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술력은 내수에서 보면 지금 버스라든가 뭐 택시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런 차들 먼저 바꾸고, 이제 뭐 택시 같은 경우 보면 지금도 가스차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덜 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국가에서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수소차 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국가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런 게 이득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잘 따져갖고 그 버스 회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의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수소차는 판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섹터는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서 내가 그냥 막 사고 말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모멘텀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지금은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라는 거고, 지금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관점이지 당장 뭐 수익이 뭐 폭발적으로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거를 바라는 분들은 IT 같은 걸로 이제 뭐 단타 하세요. 단타 치다가 나중에 망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투자라는 거는 가장 어두울 때 해야 되는 거고, 그 어두운데 그냥 어둡기만 한데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뭐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지금 이제 생방송 중인데 지금 뭐 종목 상담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참여도가 좀 저조해서 지금 영상 하나를 또 찍고 갔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추석이니까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 같은 거는 이제 너무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항상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그런 마인드를 그렇게 하나씩 갖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